상3의 특수교육 철학의 관점, 오늘은 현상학과 해석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금까지 현상학자인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 뽕띠의 현상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앞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아마 현상학을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철학 전반에 걸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이들의 어떤 현상학의 사상이 어떻게 특수교육과 연관돼서 특수교육 속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피노미넌이죠. 현상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학과 현상은 이제 물론 다른데 현상에 대한 어떤 철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에서 이제 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대상이나 경험을 가리키죠. 그래서 현상은 우리가 이제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고, 철학의 어떤 다양한 전통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상을 다루고 있는 현상학의 경우에는 그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질과 현상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질은 어떤 사물을 그 사물답게 만드는 어떤 내적인 속성이나 본래의 존재 방식 또는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성질 같은 것들을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에 비해서 현상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의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드러나 있는 어떤 양상 이런 것들을 말하고 뭐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세계에서 드러나는 세계 이런 것들을 현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본질이 어떤 사물의 근원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다면 현상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어떤 방식, 뭐 드러나는 현상, 하여튼 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렇고요. 그 이렇게 그 본질이 어떤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할 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드러나는 게 현상인데 이 현상의 개념을 철학 전반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먼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찾아볼 수 있죠. 플라톤은 그 본질, 즉 이데아와 어떤 감각적인 세계인 현상을 구별을 하지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상은 불완전하고 항상 변하지만 그 뒤에는 어떤 변하지 않는 이데아,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과 이데아가 본질인 이데아와 감각적인 현상에 대해서 구분을 했지요. 이게 이제 근데 칸트에 오면서는 칸트는 이 물 자체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그 본질을 물 자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현상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데 칸트도 역시 우리는 그 사물의 어떤 현상, 그러니까 감각과 인식을 통해서 구성된 현상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본질, 그 사물 그 자체죠. 이 사물 그 자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질은 물 자체라고 해요. 물 자체는 인간인 우리가 인식의 능력으로 접근할 수, 우리의 인식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초월한다고 그러죠. 접근할 수 없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은 이게 존재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것을 직접 알 수는 없다 해서 그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상만을 알 수 있는 거죠. 칸트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이제 후설에 오면은 후설은 그 순수 의식 속에서 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본질이라고 봤어요. 이걸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후설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현상적 방법들 있잖아요. 에포케나 뭐 하는 판단 중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현상, 그 현상 속에서 본질을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의식, 순수 의식에 의해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데거죠. 앞에서 봤던 해석학적 해석학에서
봤던 하이데거는 그 존재가 하나의 드러남이라고 보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본질이 현상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존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만 그 드러나는 방식이 현상이죠. 현상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실 이제 현상은 본질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어떤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드러남,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철학에서의 어떤 현상의 개념들은 조금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철학적 사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그 철학적인 현상에 대한 개념들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요즘에 이제 신경과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현상이 있지요. 그 신경과학 철학 쪽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현상이라는 건 사실 독립적인 어떤 그런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그 현상이라는 것은 뇌의 어떤 그 뉴런들의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감각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왜 그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현상에서 그 인식돼서 느끼는 걸 퀄리아라고 그러죠. 주관적인 인식인데 이런 것들은 철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이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뭐 고정적이고 가변적인 거지 무슨 그 본질을 드러내거나 본질적인 어떤 이면에 어떤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어떤 후설이나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접근들은 사실은 실증적 연구 없이 의식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 철학의 현상학적 개념들은 뭐 신경과학적으로는 재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신경과학 철학자가 처칠랜드 부부예요. 폴 처칠랜드하고 패트리샤 처칠랜드인데 특히 이제 패트리샤 처칠랜드 같은 경우는 현상을 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신경활동의 패턴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 현상이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죠. 일반적으로 과학 전반에서는. 아무튼 그 철학과 어떤 그 신경과학에서 보는 현상은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현상에서 말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상학은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에 서 드러난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사실은 후설이 정초한 철학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후설의 그 저작들 중에 논리 연구, 1900년도에 쓰여진 논리 연구, 그 이후에 한 십몇 년 뒤에 나선 이념들,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 학문의 위기까지 해서 보통 그 세 개의 그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철학 그 후설의 사상을 조금 나누기도 하는데 그 이걸 그 이념들, 그러니까 논리 연구죠. 1900년대 쓰여진 논리 연구에서 시작된 하나의 그 현상학적 운동, 그 현상학적 흐름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학적 운동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현상학적 운동은 20세기 철학계에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샤르트르의 실존주의, 뭐 인간학, 그다음에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뭐 뒤에 이제 물론 이제 가다머의 해석학, 그쪽,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존재론, 그다음에 그 심리학, 뭐 윤리학 이쪽에서도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사실 그 이제 이건 하이데거가 그의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현상은 드러남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드러남을 의미한 가진 동사인 그리스어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뭐 그리스어를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읽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리스어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파생된 어떤 그 어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흔히 나태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상은 그 단순히 어떤 나태남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태 그 자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상학에서는 사태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후설학에 있어서의 현상은 어떤 의식, 순수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의식의 현상이고요. 또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현상은 어떤 존재와 존재를 또 구분해서 드러나는 어떤 존재의 현상을 지칭했죠. 그다음에 이제 메릴러 뽕띠 현상은 몸을 통해서 생생하게 체험되는 어떤 지각의 현상, 지각을 되게 중요시했고, 세계와 그 나의 몸과의 하나의 얽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앞에서 제가 그 조금 더 좀 미흡하지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학은 특수교육에서 사실 좀 크게 두 가지, 뭐 교육 현상학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하나의 그 철학적 연구 논리로 이론으로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질적 연구의 하나의 방법으로 어, 그 영향을 미쳤는데 현상학이 기본적으로 후설에 의해서 정초된 학문이잖아요. 후설의 어떤 그 철학적 주요 개념인 뭐 지향성, 물론 이제 순수한 지향성에 대한 개념은 그의 스승인 이제 블렌타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긴 했어도 어떤 기본적으로는 뭐 지향성, 그다음에 에포케 판단 중지, 뭐 그다음에 현상학적 환원, 그다음에 뭐 초월론적 자아, 주관, 그다음에 이제 본질 직관, 뭐 생활세계 같은 어떤 그 개념들과 그다음 현상학적 방법들을 정초했죠, 후설이.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방법들이 이후에 특수교육에서 현상학을 전개되는 데서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현상학의 의미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어떤 실증주의적인 어떤 객관적이고 실증주의적인 흐름에 의한 어떤 기능주의적인 패러다임이 사실은 특수교육에서 그 아동들의 어떤 그 개개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측면들을 그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객관적인 실제로 봄으로 인해서 그 의료적이고 개인적인 모델로 해서 아동을 어떤 그 고유성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그 여러 가지 진단이나 평가 그 다음에 교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현상학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하나의 그 기초를 놓았던 게 후설의 현상학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이제 특히 후설의 그 현상학 쪽에 후기에 가면은 주로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그 위기 쪽에서 가서 보면은 그 이제 생활세계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그 상호 주관과 뭐 주관성과 생활세계 개념. 특히 이제 생활세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생활세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한 일상적인 생활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경험하면서 체험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그 일상적인 생활세계로,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양화된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리적이고 양화된 어떤 물리적 세계들은 어떤 자연과학적인 세계잖아요. 자연과학에서 탐구하는 세계인데 이런 자연과학의 세계에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의미가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를 망각하고 왜곡된 세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활 세계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이야기하는데 이 생활 세계의 개념이 사실은 특수교육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 세계라는 걸 통해서 특수교육 어떤 구성원들의 삶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고요. 뭐 특수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나타난 현상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세계의 개념이 그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상학자인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또는 존재론적 현상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에서도 사실은 이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많이 연구되거나 주제가 그러진 않은데요. 보통은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 앞에 살펴봤잖아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기반한 사실은 해석학적 현상은 특수교육에서의 어떤 특수교육의 존재와 어떤 의미 그리고 그 현상적 본질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연구 논리로 사용을 되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은 그 이원희 선생님의 논문이 있어요. 2017년하고 2018년 논문이 있는데 이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름 그 고민을 하신 그 현상학적 논문이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하는데요. 이원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제 존재론적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이데거 사상을 통해서 모색을 하는데 이 하이데거의 그 존재론적인 현상학은 어떤 그, 그 특수교육의 어떤 장애, 그다음 장애 부모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고 특수교육 자체의 어떤 그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 이제 개념을 통해서 하이데거 제시한 이제 어떤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한 개념들 있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알아봤던 이 개념들을 통해서 특수교육 현상에 적용을 하게 되면 특수교육에서 이제 어떤 사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론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도 특수교육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를로뽕티의 지각의 현상학인데요. 이 메를로뽕티의 지각의 현상학은 이 어떻게 특수교육에 영향을 미쳤냐면 첫 번째는 그 지각을 통한 어떤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한 면, 그 다음에 행동주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측면에서 한 면,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의 어떤 장애의 어떤 실존적인 몸을 통해서 존재적인 접근을, 존재론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는 측면 한 면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베를러 뽕티가 사상이 특수교육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그 신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김혜릴 교수님 그 논문을 제가 소개하면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어떤 그 문제 행동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체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의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행동주의 분석을 통한 실증주의 비판이 하나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수교육에서. 그 메를로 뽕띠의 그 보통은 이제 전기사상, 후기사상 나눌 때 이제 지각의 현상이 전기사상이라고 그러고 뭐 뒤에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쪽 후기사상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지각의 현상학적 부분들이 하나의 그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그 나중에 살로에 이동하면서 후기 철학에서 존재론적인 접근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각의 현상학 이전의 그 저서가 행동의 구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행동의 구조에서 메를로 뽕티 같은 경우는 이제 파블로프의 조과에 대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행동주의가 갖는 어떤 그 원리적인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후설은 조금 이제 형식적이고 좀 추상적인 방법으로 실증주의를 비판을 했다면 사실 메릴로 뽕띠는 그 당대의 어떤 그 신경 생리학과 심리학에 대한 최신 성과를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행동주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이제 신호재 선생님 논문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행동주의 분석을 통한 실증주의 비판의 하나의 그 영향을 특수교육에서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의 실존적인 몸을 통한 존재론적인 접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이영일 선생님 그 논문인데 그 장애인 스스로 어떤 장애인의 몸에 대한 해석에서의 그걸 재해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베를로 뽕띠가 이야기한 그 신체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새롭게 어떤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접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의 현상에서 제가 흰지팡이 사례하고 그 뭐야 환각지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실존적인 몸을 통한 존재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베를로 뽕띠의 사상이고 이게 특수교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학, 그 다음에 현상학자들이 그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래서 이게 보통 순수 현상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철을 한 후슬의 현상학, 그 다음에 하이데거의 현상학, 그 다음에 베르로 뽕띠 현상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물론 그 뒤로도 보면은
뭐 샤르트르나 레비나스는 또 윤리의 현상학이라고 얘기도 해요. 이거 저도 레비나스가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육학 쪽에서 실천 철학자긴 한데 반면원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교육학 쪽에서는 현상학자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과 관련돼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철학자들의 철학 이론을 가지고 특수교육에 대해 바라보는 그런 연구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의 그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양적 연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하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실은 현상학을 특수교육에서 적용할 때는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한데 보통은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간과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 이론으로서, 그러니까 제일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이 이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본질학 또는 엄밀학으로서의 현실학,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후설은 현상학을 경험과학의 심리학을 포함한 본질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본래의 어떤 그 보편학, 그 보편적인 보편 철학으로서의 보편학과 엄밀학,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그 사상이죠. 엄밀성에 대한 부분들, 그 엄밀학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가 철학인데 이 제일 철학의 위치를 사실은 현상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후소르 같은 경우는 왜 현상학을 주장을 하냐면 사실 학문의 위기가 왔는데 현대 문명과 학문의 위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과학을 맹신하는 어떤 객관주의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이야기하면 인간 정신하고 이제 독립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세계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 참된 진리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객관주의 철학 태도가 문제였고 이러한 그 과학적인 태도, 즉 과학의 문제를 어떤 객관주의적인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보는 세계를 우리하고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참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걸 소박실제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모든 과학의 위기, 그 다음에 그 문명의 위기, 이게 나아가서는 하나의 철학의 위기로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그 철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현상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편 철학으로서 현상학은 이런 모든 이론에 대한 어떤 그 총체적인 뭐 절대적인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개별적인 개별 이론들을 포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설은 현상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현상학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학문의 하나의 뭐 관점이나 흐름으로 보지만 현상학자들이 말하는 현상학이라는 것은 특히 후설이 이야기하는 현상학은 제일 철학으로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경험 과학들, 일반 과학들마저도 포함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학문의 구조로 이야기를 해요. 요건 제가 이제 뒤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문의 구조가 있고 그 경험과학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경험론적 현상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존재의 어떤 본질을 탐구하는 그 존재론적 현상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존재론적 현상학도 뭐 영역 현상학 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존재론적 현상학이 있고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그 의미와 해석을 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어떤 초월론적 현상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론적 현상학, 존재론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큰 학문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맨 밑에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있고 그 위에는 존재론적 현상학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험론적 현상학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현상학을 전체적인 학문의 구조로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또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현상학이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어떤 현상학이죠. 보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량화해서 우리가 그
통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양적 연구라고 볼 수 있으면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적 연구에 의해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 물론 양적인 측면으로만은 파악하기 힘든 어떤 그 고유한 질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양적 연구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쓰고 있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인데, 그 현상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자연과학이나 자연과학은 이렇게 양적 연구가 하는 게 맞지만, 인문사회과학, 특히 인문사회 현상 같은 경우는 고유한 질적인 측면이 많은데 이걸 양적으로만 연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사회과학적인 쪽 부분들은 핵심적인 요소가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질적 연구를 더 강조해야 된다. 양적 분석 방법과는 구별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어, 그런 이남희 교수님 강의를 제가 강의한 책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해요. 물고기 잡는 그물이 어떤 큰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는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을 때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큰 그물이 필요하고,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작은 그물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연구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맞는 연구의 어떤 현상이나 그에 맞는 그 연구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회과학, 특히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물론 양적 연구도 가능하지만 질적 연구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존에 저희가 공부했던 현상학과 관련돼서 현상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현상학자인 후설, 하이데거, 그다음에 메를로 뽕띠의 사상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건 특수교육과 연관돼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에서 세 학자들의 이론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또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1철학으로서의 어떠한 현상학,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현상학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주제들은 제가 책을 한 권 선택을 해서 그 챕터별로 좀 자세히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낭독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은 뭐냐면요, 현상학과 질적연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인데, 이남인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2005년도에 쓰신 책인데, 만약에 현상학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같이 함께 읽는 이 책,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 나가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남희 선생님의 책 속에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 현상학과 질적 연구라는 책을 한번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